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어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세돌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격리 중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신없으신 상황이라 애플 관련 기사는 약간 편파적 기사가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아 보충 의견을 남깁니다. 10개 항목 중에서 9개는 애플이 승소했으며 만약 외부 결제가 허용된다 해도 유저들이 불편한 외부 결제를 사용할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며 최악의 경우 외부 결제를 사용한다 해도 애플의 EPS 타격은 1~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타격과는 거리가 있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세돌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어제 제가 읽어드린 기사 중에서 애플과 에픽의 법정 소송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 패소를 하고 에픽이 이겼다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코너는요. 제 기획 의도가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과 똑같은 기사, 똑같은 미디어의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자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간혹가다 오미주를 진행할 때는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다른 기사의 내용을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의 항목 중에서 어제 기사에서 언급이 됐던 결제 시스템의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조금은 편향된 그러한 기사 내용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제 생각에 애플이 지금까지 수수료를 30% 가까이 차지를 하면서 적어도 이제 결제 부분에서는 독점이었죠. 그런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30%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돌아가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없던 게 생긴 거기 때문에 타격은 타격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돌님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 결제를 이용할지는 미지수죠. 그런데 외부 결제가 생긴 것만으로도요, 일단 애플 생태계는 굉장히 간단한 게 최고의 이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결제를 할 때는요, 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뭐 쇼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먼트의 그 방법이 뜨잖아요. 그럼 거기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애플은 이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페이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생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지러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어떠한 의미에서든 이번 법원의 판단은 좋은 영향은 끼칠 수가 없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엄청난 타격이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제가 방송에 보내드리는 내용 중에서 조금 사실과는 다른 내용 아니면 조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내용이 방송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 방송을 통해서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세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9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장의 소식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하우스 데모크래츠, 민주당 의원들이죠. 몇몇이 모여서 어제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요. 현재 캐피탈 게인에 부여되고 있는 세금이 25%입니다. 캐피탈 게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주식에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인컴, 수익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25%의 부과율을요, 28.8%로 올리자는 법안이 어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안에 지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1년에 캐피탈 인컴이 지금 40만 달러가 넘어가는 고수익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결혼을 한 커플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 달러 정도, 따라서 수입이 한 5억이 넘어가는 이러한 고수익자들만 해당이 되는 그런 텍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과연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레이트, 즉
20%로 바뀌게 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다가 나와 있는데요. Gains realized after September 13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9월 13일 이후에 만약에 만들어지는 인컴 같은 경우는 모두 새로운 레이트이 적용이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오늘이 이미 9월 14일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25%가 아니라 28.8%가 부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 법안이 나중에 향후에 바뀔 것을 두려워해서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번 법안은 여기 9월 13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아주 오래간만에요. 파이버가 등장을 합니다. 어제 파이버의 주가가 4.8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시장 마감 후에도 0.54%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파이버의 주가가 지금 원먼스 하이니까 최근 한 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그랬냐면요. CEO인 미차 카퍼만 그리고 CFO인 오퍼 캐츠가 파이버라는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전해줬다라고 하죠. 어디에서 그러냐면요. 이번에 어제 개최됐던 CT 2021 글로벌 테크놀로지 버추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이 온라인 컨퍼런스 상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파이버 같은 경우는요. 그들의 매출과 어닝 가이던스를 낮춰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하이퍼 시즈널리티였다. 하이퍼 시즈널리티라는 것은 시즌에 따라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시간을 온라인에서 들쓰기 시작한다. 왜냐면 코비드 19이 잠잠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파이버한테는 악영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매출과 어닝의 전망치를 낮춰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카프만 같은 경우 CEO죠.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인구들 중에서 반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도 인디펜던트 워커가 될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프리랜서가 전체 노동 인구의 40%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한 9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40%가 50%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은 프리랜서들이 파이버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파이버만큼 프리랜서와 사용자를 쉽게 이어주는 플랫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그 CFO, CEO 두 명의 이그제큐티브가 또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테이크 레이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존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께서는 테이크 레이스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커머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 기업 같은 경우는 총 거래 금액이 미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창출하는 금액을 우리가 매출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전체 그 거래 금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매출로 떨어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테이크 레이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파이버 같은 경우는 테이크 레이시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7.8%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27.2%에서 27.8%로 향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테이크 레이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파이버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기업 분석 끝판왕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파이버가 만약에 $100짜리 서비스를 이렇게 유통을 시켜주면요. 사용자는 파이버에게 $105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5%를 그 수수료로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제 후에 서비스가 시작되고요.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된 이후 14일 이후에 사용자의 동의하에 프리랜서에게 $80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 얘기는 $105를 받아서 $80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5는 파이버가 가져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이크 레이시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25% 이상으로 형성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부가적으로 파이버 안에 광고를 낸다든지 뭐 프리퍼드 파트너가 된다든지 이러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 이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버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동안 주식이 반대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의 주가가 어제 시장 도중에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4%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재가 발생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28밀리언이니까 2,800만 주를 지금 오퍼링을 한다, 판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별다른 악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세컨더리 스톡 오퍼링이라고 써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스톡 오퍼링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컨더리 스톡 오퍼링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다른 주주가 지금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2,800만 주를 existing 스톡홀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주주가 판매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 밑에 또 나와 있죠. current outstanding common stock은 변화가 없다. 따라서 발행된 주식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희석 효과가 없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번 소식은요, 이렇게 주가가 5%, 4%,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이러할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스퀘어 관련된 뉴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고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자, 스퀘어가 링스업한다,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셀러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캐시앱이죠. 이 두 가지의 에코시스템을 연결을 시켜서요, 결국 컨택트리스, 따라서 만지지 않고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스퀘어가 시작을 한다, 연결을 시작한다, 두 개의 에코시스템을 연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셀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다. 페이먼트는 결제잖아요. 결제를 받을 수 있는데 캐시앱을 통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생체계가 통합이 되면서 인펄슨도 가능하고 온라인 트랜잭션도 가능하다. 인펄슨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소비자가 이제 점포에 찾아가서 직접 물건을 구입할 때 이제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QR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의 모바일 폰에 캐시앱을 열어서 결제가 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뭘 살 때는 당연히 이제 버튼 하나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해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스퀘어의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이득이 되겠죠. 왜냐하면 캐시앱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숫자가 이미 7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가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굉장히 쉽게 결제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의 경험이 향상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렸다. 굉장히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캐시앱 페이 같은 경우는요, 프리다. 따라서 무료라는 거죠. 캐시앱으로 페이를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게 확정이 됐고요. 또한 미국에 위치해 있는 모든 스퀘어 상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스퀘어라는 기업은 사실 이 디바이스 하나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스퀘어 모양의 작은 카드 리더라고 부르죠. 요거를 제공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그런 상인들, 아니면 크레딧 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비즈니스의 영역이 넓게 확장되지 못한 소규모 상인들이 결제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금만 받는 그런 장사를 하다가 이제 스퀘어의 이 카드 리더가 등장을 하면서 크레딧 카드 고객을 놓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온 것이 스퀘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맹점이 있죠. 스퀘어가 이 장비를 제공하긴 하지만 사실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 카드라든지 이런 카드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퀘어가 자체적으로 만든 캐시 앱을 통해서 결제가 그냥 바로 가능하게 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또 한 단계의 혁신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비단 스퀘어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줌 역시도 그들의 시스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궁금해지죠? 어떠한 기능이 추가됐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발표를 했다. 슬레이트 오브라는 것은 이제 목록을 발표한 겁니다. 따라서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발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상에 업데이트가 여러 개가 발생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텐드를 먼저 했다. 익스텐드라는 것은 이제 범위를 넓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토메이티드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30개 언어까지 확장을 시켰다. 오토메이티드는 이제 자동이잖아요. 자동으로 트랜스크립션을 만든다. 트랜스크립션은요, 말소리를 이제 받아 적어서 문자화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팅을 할 때 참가자나 아니면 연사가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이제 문자
문자화 시켜서 스크립트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이죠. 그런데 무려 30개의 언어로 지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12개의 언어로 트랜슬레이션을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 미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12개 언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어가 공용으로 혼용돼서 미팅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출시가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간단히 볼 수가 있다. 뭐를 간단히 볼 수 있냐면요. 미팅 스케줄. 내가 이제 줌을 통해서 미팅이 하도 많이 잡혀지니까 여러 가지 미팅이 이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케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했고요. 또한 미팅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멤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목록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참가자끼리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쉽게 런칭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화이트보드라는 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줌 화이트보드는요. later this year니까 올해 말까지 런칭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줌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virtual 화이트보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상현실 안에 칠판 같은 게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메모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보드를 이용해서 청중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추가가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롭게 런칭되는 줌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협업을 통해서 그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오큘러스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 한 달 전 방송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린 기능인데 이 워크룸 안에서 화이트보드, 줌이 개발한 화이트보드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게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함께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파일을 볼 때 지금 같은 경우는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당사자 그리고 만약에 파일을 업로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동시에 이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슬라이드를 넘길 수가 있다. 굉장히 좀 편해진 거죠. 뿐만이 아니라 웨이팅 룸 안에서도 채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모지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화상 채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에어비앤비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어제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셀콜을 했다. 그 얘기는 이제 매도 의견을 던져줬다는 거죠.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커버를 시작하면서요. 셀 레이팅을 줬다고 합니다. 매도 의견을 준 거죠. 자, 그러면서 타겟 프라이스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는데 132달러를 줬습니다. 현재 그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160이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132까지 떨어지게 되면 한 17%, 18% 정도 현재 주가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에릭 쉐리단이고요. 그리고 에릭 쉐리단과 그 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어비앤비의 인베스터들은 이미 다 선반영을 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행 산업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재개가 되면서 여행 산업이 굉장히 좀 폭풍적인 수요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폭등하는 수요가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주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매도 의견을 주면서 다른 주식에 대한 평가도 한꺼번에 해준 것 같은데요. 이 기사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인터넷 스톡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선호하는 주식들을 몇 개 뽑아줬다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아직까지도 인터넷 스톡에는 더 달려갈 룸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인터넷 스톡이다.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버스터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잘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요. 모든 인터넷 주식이 좋은 종목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하향 곡선을 그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골드만삭스가요. 바이 레이팅을 총 7개의 그 인터넷 주식한테 줬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빅테크 기업도 속해져 있는데요.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이
7개 주식 중에 3개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들 주식들은 계속해서 위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물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요 3개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아직까지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4개의 주식을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바이 레이팅을 받은 4개의 주식은 스냅, 우버, 리프트 그리고 엑스페디아입니다. 따라서 여기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이외에 요 4가지 주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셀 레이팅을 준 주식이 2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지금 팔아야 된다는 매도 의견을 주고 있고요. 트위터 역시도 앞으로 그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면서 매도 의견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퀄컴의 인수합병 소식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비딩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죠. 자, 퀄컴이 이번에 보고되기를 바인딩 37 per share라고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주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37달러씩 한 주에 쳐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은요, 비오니어라는 기업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는 35.6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 35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되던 37달러까지 쳐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을 인수하는데 쓰여지게 되는 금액은 총 4.6 빌리언 정도가 된다. 따라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규모의 인수합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이 인수합병건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수합병건에 뛰어든 기업이 또 하나 있거든요.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역시도 비오니아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인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이 지금 비딩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오퍼한 37달러라는 것은 지난달에 퀄컴이 약속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마그나가 이미 먼저 오퍼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한 주당 31.25달러를 쳐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31.25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퀄컴이라는 기업이 비딩에 참가를 해서 높은 금액을 주면서까지 인수를 하고 싶어하는 비오니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비오니아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자, 운전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요. 비오니아는 월드와이드 리더다.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선구적인 기업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야에서 그러냐면 오토텍, 따라서 자동차 테크놀로지 쪽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도 만들고 있고요. 컨트롤 유닛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도 구축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트롤링 시스템, 운전을 할 때 통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드밴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할 때 그 운전 과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상용화된 것들이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터 같은 게 전형적인 어시스턴트 시스템인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시스템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우리가 운전할 때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나아가서는요, 콜라보티브라든지 아니면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까지도 지금 그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콜라보티브라는 것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토메이티드는 이제 자율주행이겠죠. 여기까지 진출하는 그런 기업을 이번에 퀄컴이 인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퀄컴은 비오니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기업 인수 전쟁에 들어가만 반면 인텔과 AMD는요 CPU의 시장 점유율을 놓고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인텔이 서버 CPU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AMD가 야금야금 뺏어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다시 뺏기 위해서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이 보고
우거되기를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서버에 이용되고 있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 바로 CPU거든요. 서버 전용 CPU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루어백하기 위해서, 루어라는 것은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다시 유혹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데이터 센터의 오퍼레이터들은요, 대부분 다 AMD로 옮겨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AMD 같은 경우는요, 지난 3월에 에픽3라는 서버 전용 프로세서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까지 싹쓸이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따라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 3대 운영자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이 AMD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2분기의 실적을 보시면요, AMD는 9.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버의 그 CPU 마켓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사물 인터넷은 포함이 되지 않는 수치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9.5%라는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랑 비교하면 4% 정도가 올라간 거고요. 그런데 전 분기에 비교하면 1%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이러한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7월 달에 발표된 어닝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그 세일즈 매출의 규모가 14% 정도 지난 분기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아직도 9%나 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 9%는 모두 AMD에 뺏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인텔과 AMD의 CPU 그 시장 점유율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시작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한쪽이 가격을 내리게 되면 다른 경쟁사 역시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두 기업 모두 가격만 떨어지게 되는, 결국 매출만 하락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제가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페이스북이 레이벤이라는 패셔너블한 선글라스를 만드는 안경 기업이죠. 이 기업과 손을 잡고 드디어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안경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레이벤과 합작한 안경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냥 스마트 안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기능은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좀 카메라 기능 같은 게 추가가 돼서 보통 기능보다는 역시 이제 기능성 안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고요. 페이스북이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첫 발을 디딜거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레이벤과 페이스북은 어떠한 안경을 출시하게 됐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일은 조금 더 준비 많이 해서 건강한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se are the first Facebook glasses, a partnership with the luxury eyewear brand Ray-Ban. It's no secret that Facebook's been working on augmented reality glasses that can project images into your eyes, and these glasses do none of that. These are basically just a pair of glasses with cameras in. They're actually very similar to the Snapchat spectacles that were released in 2016, although every time I mentioned that to Facebook, they insisted this is a very different product. To use them, you press the button to take a video, press and hold to take a photo, and you can also use voice commands like, "Hey Facebook, take a video." There are also some built-in speakers, so you can use them to listen to music or make phone calls, although when I tried that on the noisy high street, they were nowhere near loud enough to be remotely useful. So I'm going to focus on the cameras. Now, the idea behind these is that you can leave your phone in your bag, but still have a way to capture little moments hands-free as and when they arise. And I quite like that as a concept. So taking it at face value, I tried them out over the weekend. I met up with some friends, I went to a concert, I took loads of footage, and then when I came to download it to my phone, the glasses had corrupted and all the footage was lost. So you're not getting any of that. Instead, here's my last-minute backup option of meeting a friend for coffee in the park.
The specs record these square videos, and nothing is automatically posted to Facebook or live streamed. Instead, you download the clips at the end of the day, and you can post them wherever you like. Facebook says one use case is if you have children, and I can see that being fairly useful because you can put your phone away but still capture some nice moments. I took a video of this dog taking a swim, and I think the footage looks pretty good. Here's the same moment captured on my smartphone, and I think the smartphone version looks better, but obviously you have a greater selection of lenses on there and probably a bigger sensor. I think the camera glasses look okay, and if it was the only footage you have, that's better than no footage. Now, I did feel a bit silly wearing these sunglasses indoors to take a video, but they do versions with clear lenses, sunglasses, and ones that transition between both. A lot of people will have questions about privacy, and I can see why they've branded these Ray-Ban Stories rather than Facebook glasses or Insta specs. Ultimately, if somebody's inclined to take hidden camera footage in a changing room, they can do that with a phone already. They don't need to spend $300 on a pair of glasses. But even so, I thought they might be a bit more obvious when recording video because they do just look like an ordinary pair of Ray-Bans. There is an LED that lights up when you're recording, but maybe it's too subtle. My housemate thought it was just a reflection on the glasses. It could have been a red flashing recording light, and in comparison, the Snapchat specs were a lot more obvious when recording. So I called Facebook's head of AR and VR, Andrew Bosworth, to ask him about privacy. I mean, I think to some degree we deal with this today. You've got mobile phones that people have out there that all have cameras on them. And so there is a degree to which our goal was to be, at least more overt than what people are doing today with their phones. And I think we've achieved that goal. If you have your phone out, you could be taking pictures. There's really no way for bystanders to know that you're doing that. And people are known to have their phones out. So I think the glasses are, we think, quite a bit more overt than that. You have the LED, you also have an audio sound, and you also have to take an explicit action. So I either have to move my hand to my temple and press the button, or I have to use my voice to say, take a picture if I've enabled that feature. So I think there's a lot more opportunities really for bystanders to know. And this isn't something we left to chance. We knew thi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get right. One thing that makes me feel really old is they say when you ask people maybe our age, take a photo, then we gesture like this. And if you ask teenagers to do it now, they go like this. Yeah, totally. Maybe you're going to bring back this, which is like... bring it back, just go. Bring it back full circle. That's right, absolutely.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Facebook bringing out full augmented reality glasses with a display in them. Is this just a sort of stopgap to get people used to the idea of everybody wearing camera glasses? Yeah, you've nailed it, Chris. I think for us, going back even a year, we were talking about previous projects that we've had, and we do have AR glasses in the pipeline. We really want to have a conversation, a dialogue with consumers around the world on, what are the standards and expectations they have for the types of computers that we're going to wear in the future. And this is really our first foray into putting something on someone's face. And we're really excited about it and seeing how people react to it. I think it's a great product. I've been using it myself, but it is like the first in a series of products that give people more functionality and more capability through a pair of glasses.